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0월 1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만권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환영의 박수가 쏟아지고 있는 아름다운 스튜디오.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10월 16일 재보선 결과는 네, 오늘 8시까지 투표하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잊지 마시고 투표 꼭 하십시오. 네, 일단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의 재보선 투표율이 18.96%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거구별로 보면은 이 전남 곡성 군수와 영광 군수가 각각 61%, 65.3%로 가장 높습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사전 투표로도 이 40%가 넘으면서 역대 사전 투표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던 지역이죠.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보선 투표율은 17.86%로 좀 가장 낮은 상황이고요. 또 부산 금정구청장은 39.7%, 인천 강화군수 쪽은 이제 52.9%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최대의 격전지인 부산 금정구청장과 또 전남의 영광군수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선 금정구청장의 경우는 이 보수 텃밭인 지역에서 이 국민의힘이 유리할지 아니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 민주당이 반전을 꾀할지 이런 것들이 주목되고 있고요. 영광군수의 경우로는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 조국 대표 이 3명의 리더십은 물론이고 다음 주로 논의되고 있는 윤한 회동에도 이 큰 변수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끝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중에 반가운 댓글이 있네요. 대체 오케이님이 뉴스인 페이퍼도 구독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시사인 정기 구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뉴스인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김만권 박사님 투표하셨습니까? 예, 저는 서울시 교육감 이제 투표할 수 있어서요. 서울시 교육감은 사전 투표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잊지 않으시고 꼭 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선거에서 시간이 보통 6시라서 이제 6시까지 투표하는 줄 알고 시간이 지나서 뭐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오늘은 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직 시간이 넉넉하게 한 3시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동네에 이제 투표소 찾아가셔가지고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투표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울시 분들 이제 서울시 교육감 투표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투표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창에도 그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실제로 이제 뭐 서울시 같은 투표율이 이렇게 낮게 되면 조직이 센 쪽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만의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촘촘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를 거두는 일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진짜 진영 대결이 되어버리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여러분 예산이 한 해에 이 서울시 교육감이 쓸 수 있는 게 12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인사권만 5만 명을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시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방향 자체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저희들이 생각보다 여기에 너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서울시에 계신 분들 좀 많이 가서 투표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또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저도 투표했는데 투표용지 보니까 이게 기호가 없어가지고 누굴 뽑아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예, 뭐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당 추천이 아니라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후보자들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 후보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단일화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영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 뭐 진영을 대표하는 이제 2분이 나오셨고 나머지 또 2분의 대표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관심을 가지고 열어보시면 이제 금방 그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고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고, 이거 뭐 15분 20분 정도면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투표장 가시는 길에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 그래서 열어보시면 누군지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가지고 판단해서 반드시 좀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 그리고 이 우리의 미래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또 우리 미래를 결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감 선거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투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드립니다. 네, 가는 길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 않고 차이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지역도 사실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사고 있는데요.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방향대로 결론은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근데 제가 말하고 나면 항상 반대로 나오는 현상이 많아서 다음 주 수요일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나면 반대로 나오는 현상이 많아서 이게 뭐 이변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부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과 단일화 후보를 냈지만 워낙 거기가 보수 강세 지역이라 이제 좀 선거를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한 보수 강세 지역이 아니라 지금 부산의 인구 비율을 보면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도시를 많이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의 인구가 좀 작고 그리고 노년층의 인구가 또 상대적으로 많아서 우리가 세대별로 보면 성향이 이제 노년층의 보수 성향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세대 구성원이나 이런 측면들을 봐도 상당히 진보 진영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뭐 우리가 큰 선거라면 부재자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젊은이들이 투표를 하는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보궐선거 같은 이런 수준 특히 뭐 구청장이나 뭐 이렇게 다시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관심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면서 부재자 투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저는 뭐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영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겨야만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뭐 이기는 게 당연할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여기 진보당도 탄탄하게 기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고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민주당이 어쨌든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뒤집힐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와 대화 2천장 있어. 네, 명태균 씨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이건 이제 노컷 뉴스 보도에 나온 멘트인데요. 어제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나눈 카톡 대화 캡처본을 언급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한 2천장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계속 올릴 거다. 김재원이 사과할 때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의미하는데요. 계속 가면 내가 허풍쟁이인지 아닌지 알 거고 거기 가면 김건희 오빠가 또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윤 대통령의 체리 따봉 이모티콘도 자신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이 어제 이 명 씨가 공개한 대화가 사적 대화다라는 해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어제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 여사의 친오빠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의 해명도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명태균 씨는 관련해서 조금씩 말을 바꾸다가 어제 JTBC에 이제 해명한 거에 따르면은 김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모른다. 내 말이 맞다는 걸 녹취를 틀어서 증명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또 그와 한편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좀 조작했다라는 논란이 명태균 씨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어제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은 대선 당시에 명 씨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2% 앞서게 이 말을 언급하면서 이 데이터를 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듯한 녹취가 또 공개되기도 했죠. 또 뿐만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던가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정치인도 이제 명 씨와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론되고 있는데 명 씨는 JTBC에 그 정치인들이 와서 나한테 불법적인 걸 요구를 했지 내가 자기들한테 불법적인 걸 하라고 했겠냐라면서 이제는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더니 지금은 이제 나 뭐 브로커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의 카톡은 우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소문으로만 생각하던 게 다 진실이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밝혀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통령실 해명이었어요. 이걸 친오빠라고 해명한 게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말씀드리고 있을 텐데 대통령실이 너무 성의가 없다. 성의가 없다. 이거는 정말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내는 해명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욕먹이려고 내는 해명인지 잘 모르겠다. 정말 대통령실에 있는 이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게 무능하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데 갈아치우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엑스맨인가요? 갈아치우셔야 용산에? 대통령실도 살아남는다라는 거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 좀 제가 어처구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국가의 행정 수반으로 뽑고 국가의 대표자로 뽑는 사람이 멍청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배우자인데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배우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저희 국민의 기분은 어떤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은 사실은 참담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그런 가십이 돌 때도 설마 그럴까 하고 했는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권력 서열이 딴 데 있나 봐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실제 이 메시지는 우리한테 좀 절망스러운 메시지가 아닌가, 좀 마음이 사실 보면서 참담해지는 메시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김준일 평론가도 사실 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또 데이지님은 친오빠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뭐 여러 오빠 나왔을 겁니다. 그 오빠 아니면 사촌 오빠, 뭐 대학 동창 오빠 뭐 이렇게 나왔겠죠. 뭐. 네. 근데 사실 또 핵심은 여론 조작 논란이지 않습니까? 이 카톡 논란에 좀 가려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론 조작이 왜 문제라고 보세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뭐 선거나 이런 것들 할 때 여론 조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더라도 다수가 생각하는 쪽을 따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수가 지지하는 쪽이라면 내가 그쪽에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관심이 없는 층일수록 더 그런 이제 경향들이 발휘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뭔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신을 주고 그리고 신념이 없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를 보면 1, 2%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 2%만 움직여도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여론조사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데서 공표하는 여론조사 방법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고, 설령 공표하지 않는 자료라고 할지라도 여론조사를 한다면 지켜야 할 룰들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룰을 어기고 여론조사를 만약에 실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것들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1, 2%가 움직이면 선거 결과가 좌우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난 선거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 29만 표가 그렇습니다. 0.73%였습니다. 그러면 1%가 아닌데 여기서 0.4%, 5%만 움직이면 승패가 결정이 다른 방향으로 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건 아주 심각한,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그런데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이걸 문제 삼으시고 물으시는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은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중에 정말 반가운 댓글이 있는데요. 배선홍님께서 전 지방 사는데 방송 듣고 여동생, 두 번째 여동생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여동생이 밥 먹고 가겠다고 지금 약속받았어요. 아마 투표하러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단속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또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의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문제적인 사건인지를 좀 지적해 주셔서 이 포인트로도 우리가 좀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네, 그런데 검찰이 레드팀 회의를 열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이르면 내일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를 내놓을 거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명품백 수수 사건 때처럼 이제 검찰이 수심위를 여는 대신 내부 레드팀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금융 사건의 전문성이 있는 검사들 포함해서 15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조직 내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이 법리적 쟁점을 점검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불기소한다라는데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건 자체가 4년 6개월 동안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도 이미 사실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다시 이제 내부 검토를 통해서 만약에 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은 상당한 논란이 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일간지에서 좀 비판한 지점들이 있었는데 동아일보는 이제 그러한 예견된 수순을 밟는다면 특검 도입 명분만 키우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한국일보도 이게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는 꼴이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좀 늦추더라도 촘촘한 법리 구성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이 검찰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일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사실 이미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부끄러운 흑역사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온 사안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분할 거라고 보세요? 뭐 이렇게 그 레드팀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조직에서 레드팀의 역할은 이견을 내는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했나를 이견을 통해서 검증해 보겠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이제 품으시는 거죠. 실제 저희 뭐 정치 철학에서 순수 절차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오,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순수 절차 정의. 근데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의 피자 파이를 갖고 있다면 그걸 공정하게 나누려면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얘를 이야기할 때 그걸 갖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사람이 맨 마지막 쪽을 고르게 만들면 가장 공정하게 나눠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공적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작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해관계가 가장 작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가장 공정하게 뭔가가 된다라는데 지금 여기는 이해관계가 가장 깊은 사람들이 서로 다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 내부에서 자기들이 해온 일을 판단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공정성을 이루는 이해관계로부터 먼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이미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것들이 옳은가 안 옳은가를 판단한다라는 게 올바른 판단을 정말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보수 신문이니 다양한 신문들에서 야 결국은 이걸 여는 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점검은 해봤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난 다음에 불기소하려고 하는 그 수순을 밟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한국일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지 말고 이제 정말로 이제 여기는 여러 여당의 관계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소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정치적 부담이 올 거다. 이게 특검으로 가게 되는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검찰이 될 수 있으면 이 사안은 기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더 사건을 크게 안 키우는 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독대냐 면담이냐. 네, 재보선 결과를 보고 다음 주 정도에 만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언급하면서 윤한 갈등이 더욱 이제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동의 형식이나 의제를 두고도 사실 지금 양측에서 좀 다른 언어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좀 눈에 띄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반면 한 대표 측은 독대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할지 아니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단 둘의 만남이 될지 이런 것들을 두고도 지금 의견이 좀 다른 것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왜 굳이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면담이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하기 싫은 걸 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는지 참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독대는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말 이 독대 뉴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대통령과 여당의 수장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증명하는 이제 사건이라서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뭐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이제 의견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독대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반드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단판을 지어야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거 단판을 짓지 못하면 한동훈 대표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 뉴스 가보죠. 네, 2024년 노벨상 총정리. 네,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하면서 더욱더 좀 크게 다가오는 게 있는데요. 좀 올해 노벨상을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스웨덴 할리머니 한강 작가에 대해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엿새 만인 오늘 한강 작가의 책이 총 100만 부 넘게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 출판계에도 굉장히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고요. 이제 오늘 이제 공개된 스웨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강 작가가 글쓰기에만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노벨 평화상 같은 경우는 일본의 원폭 생존자 단체인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에 돌아갔고요. 또 지난 월요일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됐던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의 어떤 부의 차이에 연구를 한 다론 아제모울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한강 작가의 수상에 대해서 오늘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고 방송 시작 전부터 박사님한테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제가
A가 옳다, B가 옳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한강 작가가 조명하고 있는 게 역사적 문제의 진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사건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그 연루자들의 지워지지 않는 인간적 고통에 훨씬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어떤 형식이라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진보니 보수니 자기 이념에 따라서 싸울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입니다. 문학적 성취가 없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벨 정치상이 아니에요. 노벨 진영상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문학적 성취가 없으면 받을 수 없는 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 주목하고 축하하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좀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럼 같이 기뻐해 줄 수 없으면 초치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근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뭐 진영 논리적 사고에서 이제 사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강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인 어떤 병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제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분단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분단 모순을 어떠한 방식으로건 우리가 평화롭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평화의 길도 요즘은 자꾸 막히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부끄럽고 화가 난다. 그래도 뿌듯하다. 이런 댓글이 예, 올라오고 있는데요. 총평 한 줄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이걸 노벨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뭐 총평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번에 그 일본에서 이제 그 일본의 뭐죠? 원폭 생존자 단체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가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사실 2017년에도 ICAN이라고 하는 핵무기 폐기 국제 운동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벨 평화상 쪽에서 핵무기 폐기, 핵의 억제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핵 없는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벌어지고 있는 전쟁 보십시오. 온갖 핵무기 쓰겠다라는 협박이 난무하고 있는 세계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쟁 없는 세상, 핵무기뿐만 아니라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이 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황량한 정치 뉴스 속에서도 어떤 디그니티를 찾아주는 박사님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 최대 30만 원, 쓰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시사인 유튜브 시청자만의 혜택도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가입 시에 시사인 유튜브 시청자라고 말씀하시면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을 추가 사은품으로 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그럼 10월 16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풀 악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동반석에는 박관천 전 행정관이 함께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교원